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선거 결과와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만 선거 결과가 어제 나왔죠. 주말 사이에. 사실 지금 총통 친미 민진당의 저 1위 후보가 지금 당선돼서 역대로였던 친미 정권이 이번 임기 4년까지 해서 최장기 기간인 12년 동안 유지되게 되었다라고 미중 대리전 양상에서 미국의 승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속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중국 승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토요일에 치러진 대만 선거는 선거 전날 막판에 나왔던 그런 정말 1위와 2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박빙이었던 그런 결과가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친미 후보인 1위 민진당 후보가 무난하게 총통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미중 대리전 양상이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진영이 이룬 쾌거이고 이것은 또 친미파의 확실한 쾌승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톨스토이의 책 스스로 생각하라처럼 우리가 이런 톨스토이님이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미 모든 거대 권력의 시종이 되어버린 당신 주변에 넘쳐나는 정보들, 언론, 특히 SNS 등에서 그런 것에 당신 생각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이런 올해는 포퓰리즘 선거판에 생성형 AI까지 가세할 판이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겠군요. 해답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해 보세요. 라고 이런 조언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요. 그냥 담백하게 겉으로만 봐도요. 미국과 중국의 반반 승리입니다. 이게 무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소리냐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총통 선거 결과를 보면요. 대만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친미 정권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1위인 친미 후보의 득표율이 그전에는 바로 지난 선거에서는 57%였어요. 50%가 넘고 60% 가까이 되는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40%에 그쳤습니다. 친미 정권의 어떤 그걸 지지하는 대중들이 과거 60%에서 40%로 줄었다는 겁니다. 4년 사이에 맞죠? 그리고 지금 2위 득표를 차지한 후보하고 그 다음에 3위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 즉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있죠. 그 제1야당과 제2야당의 차이는 확실한 친중이냐 제1야당이죠. 이번에 2위한 그리고 친중이긴 친중이지만 약간 좀 온건한 중도적인 입장이냐 그게 바로 지금 이번에 3위 득표율을 차지한 제2야당이죠. 이 둘이서 사실상 단일화가 안 이루어진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결이 달라서 단일화에 실패했던 거죠. 이렇게 확실한 친중이냐 중도적인 친중이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둘 다 친중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득표율을 각각 합치면요. 2위와 3위 친중 후보들의 이번에 그 총통 선거의 득표율을 합치면 걔네들이 딱 60%입니다. 즉 친미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얻어서 당선이 됐지만 2위, 3위를 한 친중 후보들 득표율 다 합치면 60%라는 겁니다. 월등히 높죠? 이것은 뭔 얘기냐면 사실상 야권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졌었다면 친중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고 친미 후보는 패배했을 가능성은 거의 20% 차이니까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총통 선거만 보면 중국이 그동안 대만 사회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정치인들 포섭하고 경제인들 포섭하고 문화계 언론 이런 거 다 장악하고 내부적으로 모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이버 그런 걸로 다 공략하고 하면서 거의 쥐었다 놨다 하는데 그 4년 동안 꾸준한 그런 선전 효과가 결국에 이번에 힘을 발휘해서 사실상 중국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대만에 대한 꾸준한 이건 내부 침략이죠. 그 내부 침략이 이번 선거를 보면 확실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위인 친미 민진당은 이번 그 대만 선거는 총통만 뽑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한꺼번에 뽑는 투표였죠. 그런데 그 민진당은 의회에서도 과거에는 친미 민진당이 의원석 수가 과반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는요. 과거처럼 과반수를 차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식물의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그 TSMC의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 중국으로 유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입맛대로 뭔가 정책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1위인 지금 친미당과 2위인 친중당이 의원석 수가 서로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딱 한 자리 차이입니다. 한 자리. 그러면 결국 투표를 할 때 캐스팅 보트는 제3야당 즉 제2야당 아까 그 세 번째 득표율을 차지한 그 당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제2야당 몸값만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야당과 제2야당이 비록 총선 전에 결이 달라서 서로가 야권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둘 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대만 사람들의 경제, 중국하고 잘 지내자, 민생을 따지면서 친중적인 노선을 밟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결국 그 캐스팅 보트도 친중파라 이겁니다. 이걸 고려하면 앞으로 이제 대만이 많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친중 세력들이 의회 과반수를 독점하고 정책 결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단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까지하고는. 그러면은 결국 총통은 대만은 총통이라고 하죠. 총통은 친미파로 뽑혔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못한 허수아비 총리로 굳어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사실 정치적으로 겉에만 봐도 반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총통은 미국 팀으로 가져갔지만 의회는 사실상 중국 팀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게 보면 의외로 이거를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죠. 우리가 맨날 이제 미국이나 어떤 그쪽 언론 진영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대로 이거를 이해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요. 중국한테는 최적의 결과이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중국의 승리라고 걔네들은 속으로 자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거 나이 새끼 또 어디 저 좌파 좌좀 빨갱이 불온 전혀 아닙니다. 이 또리 장군처럼 저 잡으러 오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또리 장군 극장 가서 본 사람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또리 장군 나올 때 그 옆에서 뭐 황금박쥐, 뭐 황금날개, 로봇 태권브이, 전자인간 337 막 그런 거 극장에서 난리가 나던 때였어요. 가서 책받침도 하나씩 받고. 근데 그 SF적인 영화 이런 것들 로버트 나오고 전 그런 거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실제 메가 히트는 또리 장군이 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은 아이들한테 좀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체제 선전용 아이들한테 반공을 부추기는 요새 나오면 굉장히 말이 많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게 먹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아이가 공산당, 북계, 괴뢰, 김일성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김일성이 사람도 아니고 돼지 얼굴을 하고 혹을 단 그 반인 반수 메타 휴먼이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때려잡는 동물 친구들 타잔처럼 동물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 아오지 탄광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우리 그 동포들을 해방시켜주고
2단 옆차기로 아주 그 김일성을 아래턱을 가격하면서 물리치는 모습이 너무 통쾌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었고 아이들한테 또 굉장히 히트도 쳐서 시리즈가 정말 많이 나왔죠. 예.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를 오해하진 마시라고요. 저 이래봬도 노태우 정권 때, 그 대학생 때 청와대 초청받아서 같이 오찬한 사람입니다. 예,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뭐 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일반 국민한테 개방도 안 되던 시대였어요. 군사 독재에 이어서 지금 하던 그 시절에 청와대 가면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얘네 그 초청받는 사람이 안보적으로 이념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사상 검증 다 하고 그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온몸 수색 다 당하고요. 그 안에 그 안가 그 당시에 그 공개 안 되던 안가 옆으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길 하나 딱 만들어주고 옆에 그 모든 그 국정원이나 청와대 경호원들이 딱 거기서 한치 밖도 다른 청와대 쪽으로 못 움직이게 하고 안내된 길만 따라서 오찬장까지 딱 가게 하고 분위기 살벌했었습니다. 저 말고도 그 당시 특별히 선별된 이렇게 안보적으로 아무 사상 검증에도 문제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젊은이다 해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대표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몇십 명이 왔었는데 어찌나 분위기가 지금하고 요새 MZ세대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 살벌했는지 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오길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한 명이 졸도를 했어요. 너무 긴장이 심해서 뒤로 빵 넘어져 버렸습니다. 예.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 졸도 난 순간에도 지금 같으면 다들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무슨 일이야 막 하고 해야죠. 나머지 서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한 명이 졸도한 걸 보고도 감히 몸을 못 움직였어요. 그거는 다 경호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인가 하죠. 우리는 허락받지 않는 어떤 몸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예. 제가 그런 굉장히 경직된 시대에도 사상검증을 아주 깨끗하다고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저 이렇게 잡으러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한번 했고요. 자, 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적의 결과고 사실상 이번 선거는 중국 승리라고 자평할 수 있냐? 만약에요. 정말로 그 반대로 선거 결과가 압도적인 차이로 총통 역시도 친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쳐보죠. 그리고 의회도 지금처럼 친중파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미국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사실 미국은 여기서 어떻게든 액션을 취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저의 어떤 국제정세 경제 이야기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 해온 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예. 비록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더 이상 원활한 지원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변곡점의 기로에 서 있고요. 가자 전쟁의 중동 확전 역시도 사실 제 세계관에서는 은근히 미국이 속으로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지금 네타냐후 똥꼬집 시오니즘이죠. 너무 과하게 나가죠. 미국 의도하고는 다르게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가 버리면 사실 미국도 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지금 여간 벅찬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죠? 요새 뉴스들 보면 미국도 상당히 이거 지금 버거워요. 사실 미국으로서 저는 가장 좋은 건 그저 긴장의 계속적인 유지 상태입니다. 실제 전쟁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계속 위축되고 디커플링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세상의 경제는 계속 달러 강세와 기축통화 지배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와중에 차기 경쟁국인 중국 등을 경제적으로 전쟁이 아닌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진짜로 큰 전쟁이 터지게 되면 지금처럼 그 지역의 원주민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대신 싸워. 여기서도 야 나하고 이란하고 붙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니네 저기 뭐 후티 반군 헤즈볼라하고 틱틱대면서 사우디하고 이란 스니파 시아파 다시 사이 안 좋아지게 만들고 그 중동 지역에서 경제개발 협력해야 되는데 그냥 그 바닷길 다 그냥 사방에 빵빵해서 위험하게 막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대신 미국은 직접 자기들이 전쟁에 참가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대리전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어디선가 일이 터져서 직접 미국이 참전해서 손을 더럽혀야 하는 그런 전쟁이 된다면 미국은 그때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어찌 되었든 아무리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해도요. 미국의 경제력, 국력을 크게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유럽이 그래서 쫄딱 망하고 전 지구를 끝까지 지배할 것 같던 유럽이 그때 거지가 되면서 저 아메리카노 촌놈이라고 비웃던 미국이 순식간에 세계 1위가 되면서 기축통화가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미국 시대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차기 기축통화를 가져가려는 미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을 끼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중동에서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직접 붙는 전면전보다 이거는 이란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합니다. 사실. 예. 대신 후티 반군이나 그 밑에 헤즈볼라군 이런 것들이 싸워주면 이란도 편해요. 그러죠? 이란이 직접 참전해갖고 지금 그 수년간의 경제 제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또 한번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받는다? 지금 그 보기 싫은 순위파 사우디하고도 손잡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화해해보자 해갖고 브릭스 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이란도 같이 이제 경제협력을 해보자. 그렇게까지 지금 나온 건데 그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 문제 때문에 그쪽 지역의 모든 이슬람인들이 전부 이란만 바라보고 있죠. 아니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아야 됩니까? 하죠. 그 여론에 떠밀리고는 있지만 이란은 자기들이 직접 참전하면 너무 이게 희생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은근히 티격태격 해주면 사실 고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중의 분노가 좀 해소가 되면서 자기들은 직접 참전 안 하고 밑에 똘마이들이 대신 좀 피를 흘려주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동도 이란과 미국이 직접 붙는 전면전보다는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건 후티 반군, 헤즈볼라군 이런 애들이 이스라엘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이 보호해주자 하면서 여기다가 영국도 끌어넣고 유럽도 끌어넣고 우리나라도 끌어넣고 일본도 끌어넣고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다 한 식구지 하면서 다 같이 전쟁 비용 같이 떼고 싸우자 하면서 다 같이 거기에 이제 돈 들어가고 지출하고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다시 끊임없는 앞으로 위험지대가 되고 이란하고 사우디가 화해를 한다고 다시 한번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재점화시켜서 중동 경제가 지금 금년부터 브릭스가 기대하는 그 도움을 중동이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미국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고 그쪽으로 지금 자꾸 유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 왔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최상의 모습은 2차 대전 때처럼 세계가 그냥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중동 할 것 없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세계가 반으로 똑 갈라져 가지고 그 밑에 그 전선에 가까운 그 지역 나라들끼리 좀 속된 상스러운 얘기로 하자면 족밥들끼리 죄송합니다. 그 족밥들끼리 열심히 치고받고 으르렁거리는 와중에 자신들은 그 뒤에서 온전히 에너지하고 군수물자들을 막 팔면서 더욱 혼자서만 부강해지고 2차 대전 판박이죠. 그러면서 중국 등의 차기 패권 경쟁국을 경제 제재를 통해서 말려 죽이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는 저랑 오랫도록 같이 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로 대만이 정말로 완전히 총통도 중국 편이 되고 의회도 중국에서 완전 압도적으로 친중파가 승리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 수중에 떨어지게 됐었다면 그러면은 미국도 결국에는 내가 내 손은 안 더럽히려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네 하고 결국엔 승부수를 띄워야만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이제 대만 정치계는 완전히 중국파로 다 채워질 것이고요. 독립보다는 평화와 민생을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만 국민들도 그걸 지지하면서 결국 대만의 반도체 요거 때문에 TSMC 때문에 지금 특히 TSMC의 기술력은 아주 빠르게 고스란히 중국에 지금 유출되는 걸 넘어서 완전 합의하에 그냥 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흡수돼 가지고 결국 아무리 미국과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가 다 같이 힘합쳐서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TSMC와 대만 때문에 중국이
첨단 기술력으로도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왜냐하면 TSMC에서 전 세계 90%를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가 다 미사일, 정찰, 위성, 최신 전투기 다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신 무기에. 예. 결국은 미국과 조만간 중국은 대등한 맞짱 뜨는 날이 굉장히 앞당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안에 절단이 나겠죠. 만약에 친중파로 완전히 정치권이 다 넘어갔었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꼬장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뭔가 이제 플랜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채널에서도 작년부터 이번 대만 선거가 제발 어떤 이변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심도 있게 다뤘었죠. 다행히 그 결과는 안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됐었다면 대만 선거가 지금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사실 그것은 중국에게도 안 좋습니다. 중국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어쩔 수 없네 하고 뭔 일을 벌릴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아직 미국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쫄려요. 특히 요즘 중국은 아시죠? 작년 1년 내내 미국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쳐갖고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이후에 중국이 9% 성장할 것이다. 지금 딱 1년 전에 정확히 월가에서 다 그랬죠? 심지어 9%까지 성장한다. HSBC, 골드만, JP모건, 또 시티 다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서로 배팅하면서 7%, 8%, 9% 성장, 금년에 분명히 1년 전에 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경제 반등은커녕 지금 중국은 역대로 큰 경제급 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지금의 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또 뭔가 예전 베트남 통킹망 사건이나 하마스 도발처럼 갑자기 여기서 도발이 되고 분쟁 불씨가 여기서 대만에서 터진다면 중국도 거기에 끼어들면서 참으로 힘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데 전쟁까지 수행해야 되는 힘든 상태를 맞게 되면 그럼 중국은 그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번 총통 선거 결과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압승, 대승이 되면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중국으로선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거 결과가 사실상 중국으로선 최선이다.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졌네, 미국이 이겼네 하면서 겉으로 몹시 분한 척하죠. 하지만 그건 위장이고요.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아까 60%, 40% 봤죠. 그것처럼 대만 국민들의 원하는 게 10명 중에 6명이 원하는 건 이념 진영 논리로 대만에서 중국에서 독립해서 미국이랑 가까이 지내자, 그게 아니라 60대 40으로 대만 국민들도 지금까지처럼 중국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경제도 중국에 굉장히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지금 그동안 미국 중국 갈등 격해지면서 대만도 TSMC 하나 빼고는 경제가 다 지금 위축돼 버리고 다 지금 청년들 실업률도 높아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제 정세가 치열해지고 안 좋아지는데 누가 대만에 돈이 들어오고 투자하고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서로 간에 중국에 대한 제재,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도 엄청나게 때리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민생도 많이 파탄 났습니다. 오직 TSMC 하나만 잘 나가요, 대만도. 이러한 국민들의 평화 공존과 민생과 경제를 향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왔잖아요. 총통 선거 결과에서도 제1야당, 제2야당 합치면 득표율이 60이다. 1위 40과 볼 때 60대 40이다. 의회의 점거율도 사실 거의 친중파가 장악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내부적으로 지난 4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내부적으로 대만 침공을 완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굳이 포탄 쏘고 미사일 쏘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이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에서 대만에 대해서 별짓을 다 하고 땅땅거리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그 코앞에 있는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대만 정권과 정치와 경제와 어떤 국민들을 파고들면서 그 내부에서 친중적인 성향을 키우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형제 고모 삼촌 하면서 기업인들 왔다 갔다 건너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조하고
산업 기술도 산업 스파이한테 유출되고 하는 이런 관습적인 행태 등은요, 아무리 미국이 바다 건너에서 별 난리를 다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거의 사실상 지금 선거 결과는 중국의 승리예요. 즉 겉으로 미국을 최대한 도발하지 않으면서 괜히 미국한테 안 깨지고 사실상 대만을 중국으로서는 손쉽게 우리로 치면 내부 적화 통일, 내부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는 최선의 결과이죠. 다만 겉으로는 짐짓 안 좋은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로 미국과 중국이 바로 TSMC를 놓고서 잘못하면은 아이고 미래를 놓고 어쩔 수 없이 한판 뜨게 되는, 군사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을 뜰 가능성은 다행히 친미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위기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을 둘러싼 세계적 갈등 역시 앞으로 그럼 이것도 누구로드냐? 전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점점 더 갈등은 위험한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국민과 정치권의 대다수가 6대4 비율로 지금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나오게 될 대만에 대한 경제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대만 민생의 불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걸 우려하고 있다는, 이게 대만의 약점이죠. 확실해진 마당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걸 알았으니까 더욱더 대만 경제를 압박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머리 꼭대기 잡고 흔들 수 있는, 조금만 이제 대만 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면 예전과 달리 대만 국민 전체와 정치권의 전체가 60대 40의 비율로, 6대 4의 비율로 우세한 6이 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우리 지금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들다 뭐하냐 하고 여론이 쉽게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 점에 대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즉 앞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더욱 강도 높은 경제 제재와 회유를 금년에 작년보다 더 가열차게 당근과 채찍처럼 휘두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여파는 대만 경제를 출렁이게 만들면서 대만이 바로 세계 범용 반도체 공급의 60%를 맡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의 90% 공급을 맡고 있는 대만 경제, TSMC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더 금년 한 해 불안정이 더 증폭되겠죠. 그 영향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옆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여파를 몰고 올 확률이 이제 더 커졌다고 봐야 되죠. 당장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 직접 맞짱 뜨는 그런 위험은 이번 선거 결과로 없어졌지만 결국 올 한 해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 공급망 이런 거는 이제 이 내부적으로 대만을 더 과감하게 휘어잡으면서 기술과 첨단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시도,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세계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도 더욱더 금년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미국과 중국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서로가 더욱더 경쟁적으로 대만 안에서의 영향력 행사에서 상대편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또 더욱더 극렬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견제들과 특히 미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무력적으로 더 어떤 긴장도를 높이는 거죠. 미국 사람 코쟁이들이 와서 대만 사람한테 쌀라 하면서 간첩처럼 대만 사회 내부에 침입해서 여론 조작하고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결국은 외부에서 힘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기사들 좀 보겠습니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결국. 하지만 대만과 중국의 양안 긴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얘기 나오죠. 군사적인 위협도 있겠지만 관세 인하 중단 등 경제 압박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도 그게 싫어서 좀 중화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모색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그러죠? 훨씬 민생과 어떤 독립보다는 친중적으로 민생을 더 살피자라는 여론이 이번에 대만 여론이 60대 40으로 예전과 다르게 역전된 것이 사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조금만 더 쉽게 더 대만을 더 잡고 흔들 수가 있죠. 총통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기 나오죠. 국민당은 52석인데
야당 민진당이 친미 1위한 민진당은 51석 차지했는데 오히려 2위가 된 친중 국민당 야당이 한 석 더 많은, 한 자리 더 많은 52석을 차지했다. 뒤졌다는 거죠. 총 113석 의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인데 과반 의석을 획득해야 뭐 정책 추진을 하는데 57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1, 2위도 다 57석은 안 되면 캐스팅 보트는 결국은 제3당인 제2야당인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를 대는데, 얘네 역시도 사실 약간 친중적이죠. 굉장히 불리해진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번 라이칭더 당선인이 나머지 두 후보하고 협력을 추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뭐 정책이 가지 않죠. 결국은 허수아비 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만 민심은 이제 경제 회복만 더 원하고 있다. 독립이고 자시고 간에 먹고 살게 해주라. 그 어느 나라나 그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중국이 하잔대로 끌려가게 될 확률이 높다. 허수아비 총리다. 그렇죠. 예. 세상은 더 이제 경랑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대만 경제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만은 스마트폰과 전투기 등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전세계 반도체 60%와 최첨단 칩의 90%를 생산한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의 경제 제재를 앞으로 이제 더 세게 가한다면 글로벌 기술 및 특히 M7, 인공지능, 메가테크, 빅테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협받을 위험이 크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겠죠. 실제 중국의 어떤 그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만 경제연구소 고문 어떤 이런 학자분한테 물어봤어요. 국립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대만 국민 중에도 실제로 전쟁이 날 것을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렇죠. 양쪽에 지금 팽팽하게, 사실 미국과 중국도 진짜 전쟁에 나서 자기들이 치고박는 건 사실 은근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친미 민진당이 8년을 집권해 왔지만 여전히 대만 수출 부분 등에서는 대중국 의존도가 아주 높다. 이것이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TSMC는 대만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람도 직접 얘기하잖아요. TSMC는 대만을 보호해주는 존재다. 이거 없으면 끝났죠, 벌써. 미국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만 경제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만 성장하고 나머지 산업은 정체되어 있는 K형 산업구조다. TSMC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은 월급이 대폭 오르는데 다른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한 업종에만 투자와 인재가 과도하게 몰렸고 청년층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민생은, 경제는 힘들어진다. TSMC만 잘 나간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정치권이. 그래야 청년층의 불만 그리고 대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힘들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뭡니까? 대만으로서는 TSMC는 미국이나 서방이 살려주니까 계속 잘 나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경제군, 다른 산업군은 전부 대만에 굉장히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아직도 의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중국이 잡고 흔들면 결국은 국민들은 경제가 이게 뭐냐, 민생이 이게 뭐냐, 실업률이 이게 뭐냐, 청년층도 불만을 가지고 이 라이칭더 총리를 압박하고 총리는 결국 중국과 타협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예. 아유, 송충이 눈썹이시네요. 부럽네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중국은 사실상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만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힘들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투자자들은 중국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향후 몇 년간 대만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중국이 감히 벌이지 못할 것이다. 대신 대만의 경제 봉쇄 쪽으로 계속 더 나아갈 것이다. 다들 비슷하게 보네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입니다. 이 대만 선거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승리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게 왜 한반도 전쟁하고 어떤 나비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또 살펴보죠.
자, 두 번째는 한반도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대만 선거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도 미국도 직접 대만 전선에서 직접 치고박는 건 자기들끼리 치고박는 건 원하지 않다. 다만 그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가 만약에 정말로 완전히 중국 승리로 압도적으로 끝났었다면, 총통도 중국이 되고 그랬었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뭔가 굉장히 위험해질, 여기서 불꽃이 튈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그건 피해갔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금년 한 해는 작년보다 앞으로 점점 더 대만 지역을 둘러싼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만의 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만약 하나 시진핑 정권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경제 못 살리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알고 계시죠? 청년 실업률 지금 통계 발표하지도 않죠. 뭐 심지어 뭐 중국의 뭐 제일 잘 나가는 서울대 같은 데를 나온 명문 대학생들도 10명 중에 8명이 집에서 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 경제 실패와 또 부동산 잘 버티고 있지만 점점 번지고 있죠. 도미노식으로 계속 여기 불 끄면 저쪽으로 번져서 저기 불 끄면 또 저리 번지고 지금 굉장히 똥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 근데 여기서 돈을 확 풀어갖고 살리려고 해도 이미 지금 더 풀었다가는 역대로 지금 많은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고 다 빠져나가는 건데, 예. 여기서 또 위안화 약세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경제 살리려다가 완전히 경제가 절단 날 수도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냥 끝까지 버티자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예. 지금 아마 오늘 제가 이 영상 만들고 나서 지금 올리면서 뉴스 잠깐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 이번 기준금리 또 동결했습니다. 예. 부동산이나 뭐 내수 살려고 하려면 돈을 풀고 기준금리를 낮출 줄 알았는데 못 풀었죠. 왜 못 푸냐면 여기서 또 위안화 약세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돈이 더 빠져나가면 정말 힘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만에 하나 점점 더 경제 실패하고 그러면서 시진핑 독점 체제에 대한 비난이 중국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그러면 정치인들은 결국 자기 목을 죄고 자기를 끌어내리고 실각시키려는 그런 중국 내부 국민들의 내부의 반발이 커지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독선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외부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딱 그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시진핑도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의 분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거죠. 예. 즉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전쟁과 대만 침공을 시진핑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소수 의견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현 정권이 만에 하나 지금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지 못하고 아무리 포퓰리즘 정책을 내놔도 앞으로 정권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지금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게 잘못 비화되면은 실각될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실각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몇 가지 약점들 대표적인 게 이제 영부인 리스크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아줄 수 있는 자기 방어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총선을 사수하고 싶어 할 것이죠. 그래서 계속 끝이 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든 좀 여기 사탕 먹고 좀 마음이 좀 유해지길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시진핑처럼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우리도 북한과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유혹에 눈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스라엘 네타냐후나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런 위험한 가능성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미 제가 자세히 짚어왔었죠. 여기 관련 자료 보십시오. 이거 언제적? 네, 작년 11월에 제가 시리즈로 내놨던 거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거쳐서 지금 한반도와 대만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지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맨 저기 2차 전지 뭐 아파트만 보니라고. 근데 실제 캠프 데이비드부터 해가지고 워싱턴 협정에서 유엔사 부활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막판에 회원 영상으로 너무 이제 좀 과격한 얘기들이 있어서 잡혀갈까봐 회원 영상으로 하나는 돌리긴 했지만, 이 시리즈 3부작을 보면 아실 겁니다. 2부작까지만 보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좀 뭔가를 알게 됐죠. 아, 어떤 식으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짚어봤었는데요. 물론 또 여기서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우연히 이거 알고리즘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또 죽창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가. 근데 아니라는 거 앞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지금 최대한 세계 곳곳에서 군사긴장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 해당 지역 원주민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고, 미국은 그걸 뒤에서 지원만 해주면서 세계적인 반목과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디커플링을 계속 가져가는 게 제일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예상한 것처럼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지 않냐. 1년, 재작년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뭡니까? 중동과 한반도, 중동과 이 아시아 전선, 특히 중동 전선에서 피바람이 분다. 작년 2월에 했는데 결국 전쟁이 10월 달에 일어났죠. 그런 것은 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무슨 뭐 악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둘 이런 거를 알고 언론이나 SNS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저놈들 미워 계속 하면서 결국 확률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자 하는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이런 걸 알고 이러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치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피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무산돼서 평화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저도 제 시간 깎아먹어가면서 자꾸 이런 얘기 한 명이라도 더 듣고 공감해주고 이런 의견들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좌파 우파의 진영 논리로 보지 마시고요. 예, 절대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파멸과 파국을 피해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 역시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최대한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경제 문제, 그리고 지금은 허리띠 꽉 졸라매고 거북이 자라처럼 확 엎드려 갖고 껍질 속에 들어가서, 등딱지 속에 들어가서 힘을 키우면서 버티면 결국 시간이 가면 우리가 이긴다, 나중을 도모하자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 마침 잘 됐으니까 대만에서 빼먹을 기술력은 계속 빼먹고, 사우디 등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등하고 손잡고 앞으로 금년에 브릭스 안에서 계속 경제를 더 회복시키면서 자신들 우방과 함께 열심히 러시아 뭐 여러 나라 손잡고 탈달러 금융권을 지금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몇백 년 동안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걔네들이 만들어놨던 시장 경제 체제, 거기 들어가면 모든 그 하우스에 내는 수수료나 뭐 룰이나 법칙이나 다 걔네들이 몇백 년 전부터 만든 그 유럽식 그거 금융세력이 만들었는데 따라가야 되죠. 말 안 들으면 거기서 쫓겨나면서 망하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자기들 판을 깔아보자 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은 이런 중국의 장기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5대 5적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의 빌런, 악의 축으로 이미지를 완성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세계인들은 결국 자기 나라 일도 아니지만 저놈들은 죽여야 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 정신적인 3차 대전 상태로 몰입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의 다극화는 그런데 이미 진행되었죠. 예전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국민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개화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예. 너무 그동안 이념 논쟁에 지금 시달려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없죠. 뭐 직접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나라니까요. 우리는 휴전 상태고 또 어쩔 수 없는 입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러긴 한데,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예전하고 틀립니다. 미국, 중국 어느 편도 안 들고 양쪽에서 줄타기 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이미 세계 다극화는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2차 대전 때하고 또 다른 게, 그때는
유럽이 먼저 전쟁을 지들끼리 싸우니라고 자진해서 막 이념 논쟁 이런 게 뛰어들고 미국은 뒤에서 이게 갑자기 어찌 된 일이야? 저기다가 팝콘 팔고 군고구마 팔면 돈 많이 벌겠네 하고 미국은 그렇게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유럽도 이 전쟁 우리가 꼭 이제 우크라이나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좀 저기 중동에 뭐 이스라엘 저렇게 하는데 저것도 막 전 세계가 왜 저런 이스라엘을 돕냐? 계속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계속 안보리에서 반발하고 유엔에서 그러죠. 미국이 혼자서 억지로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빨갱이라니까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고 굉장히 힘들게 혼자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 미국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발도 많이 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사실 미국 공세를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미국의 타겟이 돼서 어떤 피를 보기보다는 자기 대신 그 밑에 똘마니들이 대신 싸워져 가지고 직접적으로 미국과 연합국의 화살이 자신으로 향하는 것은 피하고 대리전을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전선이 또 하나 생기면은 미국과 연합국들이 거기에 또 대응하느라고 지금 이스라엘도 지원해주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원했는데 여기까지 지원해주면 경제적 부담이 엄청 커지면서 결국 미국 연합국들이 단결이 다 깨져버리겠죠. 그것도 중국 생각하면 은근히 좋습니다. 즉 중국은 자기들이 직접 피를 안 흘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면서 다른 애들이 대신 다른 데서 또 싸워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대만 빼고요. 대만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어디겠습니까? 남북한입니다. 이거 지금 지난 시리즈 3부작에서 우리가 쭉 봐온 거잖아요. 우려했던 점이고. 그런 미국과 중국의 서로 이런 이해관계가 딱 부합될 때 양국의 그런 잘못된 욕심이 여기서는 서로 팽팽하게 있는데 풍선이 어느 한 곳이 쭉 삐져나오는 것처럼 다른 데로 쭉 어느 방향으로 풍선 효과가 빠져나올까요? 그렇죠. 작년부터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우려했던 방향 바로 대만 해협에서 으르렁 거리는데 실제 지들끼리 붙지는 않고 결국은 괜히 애꿎은 주변의 다른 전선에서 불꽃이 튀게 되는요. 바로 옆에 있는 건 남중국해와 한반도죠. 그런데 맨날 일촉즉발 작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가 더 일촉즉발했는데 최근 2달 사이엔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더 일촉즉발 된 거 이제 느끼시죠? 직설적으로 말해서 대만 선거 결과를 보고 대만 전쟁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쟁 지역으로 비화할 위험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남중국해에서 서로 뭐 필리핀 물대포 쏘고 뭐 서로 막 이렇게 뭐 위협 항해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핵잠수함 뭐 핵 전폭기 다 뜨고요.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 한국, 미국, 일본 다 연합훈련 했고요. 그리고 계속 미사일 첨벙첨벙 쏘는데 연평도에 대고 또 빵빵빵 포 쏘고 지금 그랬죠. 이게 지금 남중국해보다 더 위험도가 높아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잠깐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올린 영상, 회원 영상에서요. 그 블로그 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이 중간에 막판에 좀 이상하게 끊어졌죠. 근데 블로그 글을 보면 영상하고 달리 뒤에 추가로 뭐가 더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녹화가 안 올라갔습니다. 영상이 잘렸어요. 그걸 제가 올리고 바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주말에 저도 좀 쉬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혼자만의 시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라고 이제 겨우 알았어요.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되게 좀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날 만들었던 회원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영상이 못 올라가서 잘린 건데요. 그 부분 보면 김정은이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까지 연 4월 우리나라 이쪽에 포격을 때렸죠. 아유 연평도 주민들 어떡합니까? 생업이 완전 무너져요. 그 양반들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집도 버리고 지금 그럴 위험이. 그러면서 일본에는 살짝 화해의 손길. 즉 이게 뭡니까? 일본은 끼지 마라. 우리끼리 뭔가 한판 벌릴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작년 2023년도 1년 전 정확히 1월 이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북한이 새해를 상콤하게 사방에 서해 동해상으로 미사일들 쏘면서 시끄럽게 출발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도 역대로 많은 미사일을 북한이 쏘기 시작했죠. 1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 말과 2024년 초로 넘어오면서 역시 북한이 연평도 포사격부터 해가지고 더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데 이번에는 더 우려되는 건 뭡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장거리 타격이 확실한 성능이 검증된 보다 업그레이드된 장거리 미사일들로 지금 연말연시를 장식했습니다. 긴장도와 전쟁 발발의 위험성은 1년 만에 더욱 높아졌고요. 우리가 북한 무기가 저게 뭐 지금 아이고 저 품질이 저게 무슨 중국산도 아니고 저걸로 뭐 하나 하기 되겠어? 저게 무슨 겉으로만 미사일이지 아무것도 못. 북한 무기의 정밀성과 실전성 1년 전에 우리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뒤에 지금 발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계속 실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푸틴한테 지원해준 북한 미사일 지금 뉴스들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편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400km 이상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제대로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뭐 북한이 동해 뭐 서해상으로 가끔씩 쏘지만 450km, 500km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뭐 저기 부산까지 쏘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죠? 거기까지 확실히 가서 표적 근방에 떨어진다는 거를 우크라 전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면서 검증하고 다듬은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이젠 비웃을 수도 없죠. 그리고 쭉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작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 그리고 한미일 연합군이 그때 완성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러시아 북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 그다음에 정찰 위성, 또 잠수함 등에 대해서 러시아의 군사 기술력을 군사기술 협력을 푸틴이 직접 그때 얘기를 선언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몇 달 지나면서 금년 1월이 되니까 뉴스 얼마 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도 북한 미사일은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 위력은 태평양의 괌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미사일 기지와 미국 본토까지도 충분히 사정권에 다다르고 위력이 있는 실제적인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며칠 전에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바로 어제도 또 쐈죠. 일요일 날도 동해상으로. 그런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뭡니까? 바로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쓸 수 있고 고체 연료를 쓰는 IRBM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이거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뭐 요런 애들만 갖고 있는 무기죠. 이거는 이번에도 뭐 이런 북한의 주장을 작년처럼 코웃음 치면서 뻥치시나고 그냥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이번은 허풍이라고 쳐도요. 지금 1년 동안 변해온 거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결국 전수받게 되는 건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죠?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서로. 그러죠.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은? 한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되게 웃겼죠. 같지 않았죠, 정말. 아이고, 참, 저 자식들 하고. 왜냐면, 우리 군사력이 월등히 앞섰거든요. 그렇죠? 예. 걔네들 뭐, 6.25 때 무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면서 사실상 무력 분쟁 나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일본 연합국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모든 다른 군사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앞서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우리는 못 가졌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가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아주 장거리를 타격하고 최신 기술을 가진 미사일에 다 탑재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이제 1년 안에 이제 완성된다고 봐야 되죠. 이제 핵무기까지 여기 탑재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최신 무기들을 갖고 훨씬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어도요. 저기서 10개가 동시에 빠바바방 쏜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거 다 요격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제 타격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전쟁 나는 건데 전쟁 나면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나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미국과 일본 연합국의 지원 그리고 핵 우산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북한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쉽게 맞짱 뜨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하라는 대로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상당 부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느라고 서로가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먼저 전화했냐, 네가 먼저 옆구리 찔렀지 하는 것처럼 쟤네가 먼저 잘못했다 하면서 서로 탓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9.19 군사 합의는 금년 들어서 완전히 파기 처분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번 주에. 그렇게 해서 현재 한반도 상태는 최근 몇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요거 2018년 9.19 합의를 하면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땅 보이시죠? 육상 지역으로 서로 10km, 해상에서는 이 정도 간에는 절대 여기다 뭔 군인들도 놓지 말고 무기도 놓지 말고 여기서 어떤 도발도 하지 말고 무기도 총알도 빵빵 쏘는 것도 피해자하고는 이만큼 완충지역을 설정했던 건데 결국 작년부터 서로 니네가 먼저 발견, 네가 먼저 하면서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싸움 하다가 금년 초에는 결국 선언했죠.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저번 주에 북한도 파괴하고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거 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연평도나 이런 데 빵빵빵 쏘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여기 새로 이제 콘크리트 초소 다시 다 들어오고 무기 갖다 놓고 우리도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총선 전에 우리나라 총선 전에 결국은 위에서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우리나라와 그 외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일본도 은근히 바라겠죠. 예. 그렇게 되는 순간 일본의 이 경제 디플레 우리나라 전쟁 나면 걔네들 정말 호재니까요. 사실 북한과 남한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세계 양대 진영의 대리전 옛날 우리 6.25 전쟁하고 똑같죠. 그때도 예. 세계 양대 그 냉전 진영의 사실 대리전이었죠. 전 세계. 예. 유엔사 부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예전 영상에서 여기 회원 영상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해도 관심 없죠. 사람들은 이런 것 좀 하고 아니다 이런 걸 피하자 하고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좀 다들 뭐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거 지금 신경 쓰니 이거 참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뭐 세상은 뭐 어떻게 가든 뭐 다 의미가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첨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총선 전에 결국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남북한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세계 양대 진영의 대리전을 치르는 경기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우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결국은 외세 때문에 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는데 결국 저번 주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저번 주에 그랬죠. 북한은 4월 총선 앞두고 대남 테러 가능성이 있다. 대비하자. 결국 이제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또 한 번 또 또리 장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려나요? 더 이상 못 참아. 어디서 전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지금 강력한 국방부 덕분에 내가 알기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든든해졌는데 어디서 이 괘씸한 사회 불온 선동 세력 가만히 보니까 너 지금 우리 현 정권하고 우리 국방부 장관님이 더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것 같은데 너 좌파하냐? 막 저한테 또 화살을 돌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만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실제 이 팩트들을 보는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님도 직접 한 소리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언제적 기사냐면요. 1월 13일 토요일 기사예요. 한번 읽어보죠. 미국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포기한 북한은 아무래도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미국의 여기 어쩌고 저쩌고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어쩌고 저쩌고 연구원님과 어쩌고 저쩌고 핵 교수님께서 북한 전문 매체에다 기고한 글이 나왔는데 저번 주에요.
자기들이 군사 전문가들 미국에서 파악하기를 지금 한반도 상황은 1950년대에 1950년 6.25 발발하기 그 몇 주일 전에 있었던 6월 초반 그 당시 상황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위험하다 이겁니다. 상당히 지금 충격적이죠. 자기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1950년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전쟁은 한번 해야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이미 한 게 아닌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북한이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한미일에 대응해서 그렇게 서로가 그전까지는 서로 눈치 보면서 손을 안 잡았는데 끈끈하게 지금 형제같이 작년에 이렇게 서로 중국, 러시아 이런 데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결국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뭔가 행동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마침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죠? 북한 혼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 러시아가 몰라? 자, 왜 그런데? 우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면은 뭐 아무 승산도 없는 게임이죠. 그런데 지금은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도 뒷배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은 새해 첫 해가 되면서 그랬죠. 이제 우리하고는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는 게 아니라 전혀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교정국가로 지금 설정을 하겠다 하고 우리나라에 대남 이렇게 선전방송 하던 거 그런 거 싹 지금 철수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맨날 의름장막 놓고 있고 입으로만 왈왈 짓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변한 게 많습니다. 예. 또 이 군사 전문가 미국 분들 얘기하시기를 북한이 어쩌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처럼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대로 계속 경제 제재 받으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개선해 볼 여지가 없다. 그러면 경제 제재 받으면서 결국 자기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즉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면은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요새 하는 최근 발언과 행동은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또 핵무기까지 개발한 이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 무기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핵무기를 활용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군사적으로 그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자기들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작은 국제적 분쟁이라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 경제와 우리 민생에 나쁜 일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 모두가 저놈들 미워 더 큰 힘으로 눌러가지고 끝장내자. 그런 극단적 대립과 상대의 말살만 자꾸 부추기면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런 상황만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이대로 파멸을 향해 가지 말고 우리 마치 지구가 이대로 가면 환경이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보자 라고 얘기들을 하고 정치권과 경제인들한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데 더 동조하지 말고요.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새로운 전환점을 삼아볼까 하고 고민해 보기를 고대에 보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